이제 이렇게 목격을 한 이후에 우리가 플라잉 소서라는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UFO라는 말이 나오게 돼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스토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다음 발표에 교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실 것 같고 여기에 요 분 아주 유명한 그 탐사 보도 하시는 분인데 레슬리 킹이라는 분이 지금 책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그동안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UFO 사건들 그리고 정부의 조사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의 지금 이 시대의 저희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UFO가 관측되는 월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혀 있고 그리고 영국과 유럽 쪽에 많이 찍혀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 쪽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을 자세히 보시면 다 먹고 살만한 나라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국가에서 UFO에 대한 관심이 증폭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만 불 넘은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쁜데 이 UFO나 다른 어떤 그 미스테리한 것에 신경을 많이 못 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매달 이렇게 UFO를 봤다라고 하는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사이트에서 집계를 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럽의 유명한 이제 프랑스 자료입니다. 베이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게 제가 그 프랑스어로 된 거를 한글로 강제 번역을 보시기 쉬우라고 하다 보니까 A, B, C, D, D1, D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도 2016년 이후부터 통계 자료를 계속 내려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자세히 보면 대략 한 3% 정도, 요 정도 되겠죠. D에 해당되는, D에 해당되는 이 정도가 지금 현재는 미확인 현상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확실하게 미확인됐다는 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이게 이제 만약에 확실하게 미확인됐다, 이게 이제 UFO의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부담스러워서 연구를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사이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스토리들을 쭉 한번 이렇게 봤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UFO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들이 이제 증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최근 들어서 증폭을 하게 됐냐 그게 바로 여기에 이제 ODNI라는 기관을 통해서 물리적인 객체다, 사물이다라는 발표가 작년 6월 25일, 기억하기 참 좋죠. 우리나라 이렇게. 작년 6월 25일에 미국의 정보국이라고 그러죠. 국가정보국에서 이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피지컬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처음 쓰게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 쓰게 된 이 용어에 의해서 이 UFO라는 게 물리적인 실체다라는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왜 갑자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바로 이게 물리적인 실체라고 하면은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 물체에 부딪히면 서로 사고가 나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이제 공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주 관측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이 눈을 보거나 카메라로 찍었는데 대부분 다 뿌옇게 나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이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센서들에 얻어진 정보를 보니까 실제로 뭔가가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이상한 비행 특징,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그림들입니다. 그 비행 특징들과 전자기파 현상들이 이제 발견이 주로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제가 이제 전기세차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력하는 과정에서 무선 주파수 에너지가 측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전투기의 전자통신 장비가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증언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잘 맞추면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증거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뭔가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다 보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서 대형 사고로도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었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국방부의 이제 조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올해 이제 예비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실망스러운 발표였죠. 그 발표에 보면은 그냥 미확인 물체인데 외국에서 스파이 형태의 얘기나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다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1차 발표가 났습니다. 아마 추가 발표가 내년 초에 이제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나사에서도 UFO 조사 전문 패널 16분을 이제 비춰서 그 이름이나 그분의 역할이 다 그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이 이제 얼마 전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마 내년 중반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UFO 관련된 얘기하는 내년에 뭔가 좋은 정보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결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여기에 이제 이 부분 적대국에서 우리를 관측하기 위해서 보낸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우리를 관측하기 위해서 뭔가 핵기지라든지 아니면 특정 군사시설 위에다가 UFO를 날렸다. 이런 스토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적인 실체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아무리 들어도 저희의 어떤 명망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저렇게 보고서 형태로 나왔다라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정보들이 지금 많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 물리적인 실체를 그러면 빨리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드레이크 망경식인데 사실은 제가 앞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UFO의 정의가 외계로부터 유래했다라는 게 이제 UFO다라는 거죠. 그럼 외계로부터 유래를 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외계인이라는 존재 또는 그게 뭐 사람이든 지능이든 어떤 형체든 간에 여기서 이제 날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 밖에서 통신 가능한 지구 밖에서 문명이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를 계산식으로 만든 게 이제 드레이크라는 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항목을 입력을 하게 되면 통신 가능한 지구 밖의 문명의 수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으시고 인터넷에 보면 또 많이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낙관적인 결과를 보면 대략 한 280만 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일반적인 결과를 보면 0.00000개.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사실 극과 극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운명의 존속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요 하나의 값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운명의 존속 기간이 100년 너무 짧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류가 지금 한 3만 년 정도, 호모 사피엔스가 3만 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 과학 기술을 인지하고 지금 이런 어떤 문명을 그리게 된 거는 300년, 30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시점에 핵전쟁이 나면 문명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악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크게 나는데, 사실은 여기 280만 개니까 공이 5개 되고, 여기 앞에 공 5개를 서로 빼면 2개 280개만 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간점 한 150개 정도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계에서 뭔가 신호가 잡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관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이제 강윤파 선생님께서 이제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 구동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에 크게 4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힘의 크기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1이라고 가정하면 그 나머지의 크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이라고 하면 핵융합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기력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자를 서로 묶어주는 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력은 핵 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핵발전하는 그런 원리에 이게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약한 힘이 중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에너지는 사실은 이렇게 서로 시간과 확률적인 시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힘 각각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다음 또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볼 게 핵융합과 핵분열입니다. 아주 어려운 용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설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이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해서 합해지는 거를 이제 융합이라고 할까요? 융합이 되면 헬륨과 중성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아주 미세한 질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질량만큼을 에너지로 이제 바꾸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바로 핵융합 기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 이틀 전인가요? 그 연구소에서 핵융합 기술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핵융합 기술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플라즈마 기술을 토카막 방식으로 가열해서 하는 방식이고, 레이저를 강하게 쏴서 가열해서 융합을 시키는 그 2가지 방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똑같습니다. 이 2개를 합해서 융합을 시키는 거죠. 그때 나오는 차이만큼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이게 이제 그 핵융합의 그림입니다. 다른가 좀 비슷합니다. 뉴클리어 퓨전이고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이렇게 융합과 분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열은 우라늄과 같은, 우리 이제 핵발전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라늄과 같은 그런 반사기가 그 물질, 무거운 물질에다가 중성자를 때리게 되면 이게 이제 분열이 되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륨과 크립톤이라는 원소로 분열이 되고 3개의 중성자가 생기고 또 미세한 질량 차이가 생기고, 그 미세한 질량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강력한 선생님이 설명하셨지만 E = MC 스퀘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원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바로 핵융합과 핵분열인데, 핵분열에 비해서 핵융합이 훨씬 더 에너지 양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핵융합을 이용한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인류가 에너지 걱정 없이 충분히 이제 유지할 수 있다. 에너지로부터 프리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틀 전에 발표된 그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의 그 핵융합 기술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술도 마찬가지인데, 발표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적어도 30에서 50년, 길게는 100년 이후에 해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중력입니다.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딱 붙어 있는 그 힘인데, 사실은 이 중력의 힘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 수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그게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 보시면 하나만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지만 2개가 이제 있게 되면 이 수식에 의해서 질량 M1, M2를 곱하고 중력 상수를 곱하게 되면 이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바로 중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1k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목성도 있고 그런데 공을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이게 중력이 크면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태양은 이미 딱 붙어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워낙 중력이 크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나 이런 것들은 이 정도 수준이고 목성이 상당히 이제 중력이 크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부분 이제 물체의 아까 여기 설명드렸던 이 수식에 따라서 이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크다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력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이 전자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라는 거는 이렇게 모양이 좀 특이한데요. 전개와 장애 에너지가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직결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실은 여기 이 강의실 안에도 전자파가 지금 있죠. 중력도 있고 전자파도 있고 핵력 뭐 다 있습니다. 근데 눈에는 안 보이죠. 다 지금 설명드렸던 네 가지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다 수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전자파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사실 이 패러데이라는 분이 이 전동기, 우리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터와 발전기, 우리 전기를 얻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발전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석을 이렇게 두고 거기에다가 전류를 흘리거나 또는 힘을 가해주게 되면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이 패러데이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전기 신호가 바뀌면 자기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또 시간에 따라서 자기 신호가 변하면 전기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상당히 좀 듣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자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는 전자파의 모양은 이제 이런 식이 될 건데, 그 전자파의 모양에 따라서 주파수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주파수가 0인 것은 건전지에 나오는 그 D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220V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시면 220V 60Hz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50Hz, 110에 50Hz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 뒤에 60Hz, 50Hz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에서는 주파수가 0인데 그 나머지는 다 주파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의 빛, 그리고 뭐 핸드폰으로 통신하는 이 주파수, 모든 게 주파수의 함수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이 되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적외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적외선으로 이렇게 온도 측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이 빛을 전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빛도 전자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자외선, 우리 살균하기 위해서 쓰는 자외선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 가시면 하는 X선, 그리고 그 이상의 주파수는 이제 감마선. 사실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뭔가 막 압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로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강도가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에너지의 강도가 세다는 것은 이쪽으로 갈수록 사람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병원 가시면 X선 자주 찍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감마선은 우리가 지구 밖 대기로 나가면 우주에서부터 감마선이 엄청나게 날아옵니다. 사실 이거 맞으면은 바로 사람이 이제 몸을 투과하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주에 나가면 감마선 때라도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낮은 주파수에서는 우리 라디오 신호, 뭐 여러분들 라디오 들어보시면 FM 뭐 100 몇 점 몇 헤르츠 뭐 이렇게 아마 안내 방송이 가끔씩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헤르츠 주파수에 되겠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은 대부분 이쪽 제일 아래쪽이 해당되고요. 주파수를 조금 높여보면 셀룰러폰, 우리 이제 이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2G, 3G, 4G, 5G, 지금은 이제 6G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략 한 30GHz까지를 지금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들을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요즘 공항에 가면 그 스캐너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한 바퀴 뭔가가 도는 것 같은데 다 찍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바로 테라이트 스캐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굳이 찍지 않고도 이렇게 목적을 다 투과해서 스캐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빛이 되는 거죠. 전파가 더 올라가게 되면 빛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빛까지가 가기 전에 적외선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주로 우리가 열을 감지하는 데 많이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 열 감지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주파수가 되면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우리 태양을 보통은 이 모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게 지금 가시광선 때문에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높은 주파수는 자외선, 엑스레이, 아까 얘기했던 감마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대한 개념은 사실 이것만 설명드리기에도 하루 종일 해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전자파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의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연계에. 그래서 핵력, 그 다음에 우리 전자파 관련된 전자력, 그리고 양력, 마지막으로 중력,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UFO를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신체를 찾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찾을 수 있는 걸 먼저 찾아보면 여기에 보시는 휴먼 센스라고 하는데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고 듣고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오감이라고 하죠. 이 오감이 있고 이 오감을 초월한 게 어제 그 카톡에 보니까 서정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ESP와 관련된 건데 초감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육감이라고 하는데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뭐 귀신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육감이 상당히 발달된 분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감에 대해서만 이제 주로 관심이 많고 육감은 객관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이게 만약에 UFO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드론이 요즘은 워낙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드론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오감으로 관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5가지 중에서 관측 가능한 건 육안이나 청각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나 청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 2가지인데 보시다시피 나머지 장비가 성능이 떨어지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UFO를 봤다라고 해서 그게 뭐 실증적인 물체다 아니다 이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뭐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소형 드론인 경우에 눈으로 봤을 때는 한 200m 정도, 300m 넘어가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귀로는 조금 더 들리죠. 한 300m 정도. 그래서 보통 귀가 예민하신 분은 상당히 이제 이런 소리들을 잘 감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고 기계가 이제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적외선 탐지. 만약에 물체가 있다면 이런 게 날아다닌다면 적외선을 쏘게 되면 여기에 모터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열감지가 바로 되겠죠. 이 옆에 있는 하늘과 이 물체만 바로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바로 탐지가 되는데 이것도 최근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대략 한 10km, 20km 정도까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은 물체를 보는 거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학장비라고 해서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도 이렇게 줌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아마 UFO 관찰하셨던 분은 스마트폰 가지고 찍어서 증거자료다 하고 이제 많이 보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광학장비죠.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DSLR 카메라 같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큰 광학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먼 곳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게 여기 헌터님도 계시지만 이런 장비를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들고 다니시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보면은 이런 걸 들고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측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 이런 이게 이제 주파수의 일종인데 어쨌든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레이더 같은 걸 이용하면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 레이더는 주파수를 쏴서 그 주파수가 갔다가 오는 어떤 그 신호들을 감지하게 되는데 마음대로 주파수를 저희가 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쪽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네 가지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민간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부기관이나 이런 보안기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를 민간에서 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장도 같이 됩니다. 근데 자기장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그 센서의 특징이 그렇게 거리가 많이 안 나옵니다. 제가 뒤에 이제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력이 저희보다 훨씬 더 저쪽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는데, 이 민간 쪽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UFO 디텍터 키트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67달러에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 이렇게 다운받아라 해가지고 한 0.99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대부분 자기 센서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굳이 돈 안 주고,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런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마그네토메터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자개 에너지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개 성분을.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알리나 뭐 이런 외국 사이트에 보시면 마그네토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안 하죠. 물론 이거는 이제 아마추어들이 쓰는 장비들이 있고요. 아주 정밀하게 자개를 측정하는 거는 수천만 원, 수억 원씩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없겠죠. 근데 방사선 예, 방사선 요거는 번역이 됐었는데 전자계가 측정되는 거예요. 방사능 있잖아요. 방사능. 예, 방사능도 측정하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기 센서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쉽게 자기의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UFO가 관측이 될 때 전자 RF 신호, 그러니까 주파수가 나오거나 자개가 변하거나 뭐 이런 특징이 있었다고 미국 보도자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스마트폰에 요 앱을 깔아놓고 만약에 제가 보면은 한번 켜보려고 지금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그냥 깔아놓으시고 한번 이런 전자기기에 가까이 되면 이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 그런 자개 특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UFO 트래킹하는 트래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도 리얼타임하게 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하늘을 찍고 있고, 이 찍은 영상들을 계속 저장을 해서 UFO 증거 자료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꾸미려고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있으면 꾸미겠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꾸미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장난감 수준이기 때문에 꾸미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이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덜 쓰신다 그러면 대략 한 3,000에서 5,000불 정도,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쓴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펀딩을 해서 이런 기계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여기 그 이름에 보시는 것처럼 스카이 360이잖아요. 360도 하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UFO를 찍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회로도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그리고 여기에 어떤 걸 썼다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장비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들은 보신 그 UFO 트래커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급 장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실 필요는 없다. 왜냐, 그 장비 자체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소개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암호화폐 채굴하는데 많이 쓰죠.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인공지능 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소형 컴퓨터인데 이런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투자 체력을 지금 시켜놓은 상태고요. 이런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이런 의용용 소형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까 앞에 보셨던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제스나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300만에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측하는 거 이외에 여기 이제 에니그마라는 수특기죠. 수특기라는 뜻인데 이 사이트를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미국에 이런 단체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수집된 UFO의 사진이나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게 진짜 UFO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오픈한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소개드렸던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공개되기는 조금 아마추어들이 많이 쓰는 거고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면 여기 보시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격이 좀 비싸죠. 7,600불 이런 식인데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면 좀 더 이제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은 거를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장비들은 어쿠스틱 센서라고 해서 소리를 감지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략 가격이 수억 원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아주 작은 군사용 소형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데 쓰고 있는데 UFO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소리가 나면 바로 정지가 수키로 밖에서.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UFO가 나타났을 때 주변에 우선 주파수가 뜬다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하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선 주파수 분석기라는 장비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신호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주변에 신호가 바뀌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장비 중에 가장 사양이 좋은 장비가 이제 여기 이런 장비인데 110GHz까지 측정이 됩니다. 110GHz.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장비 중에 110GHz 넘어가는 장비는 저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아마 가장 지금 많이 쓰는 높은 주파수가 6기가, 7기가 정도 되는 고급 차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 레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 주파수고 그 이상 되는 주파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한 3, 4억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장비를 써야 좋은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 장비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장비 소개인데 좀 고급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km 또는 20km 밖에서 열화상, 즉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도 한 3, 4억씩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탐지가 쉽게 되겠죠. 좀 더 좋은 장비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학자이기 때문에 장비 욕심이 많은 편인데 좋은 장비일수록 좋은 연구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장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어떤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미국의 특허 출원 현황들이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나온 미국의 특허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궁금하신 분은 여기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특허들은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데 양자거품을 이용해서 앞서 이제 UFO 구덩어리 하셨던 우리 강국화 선생님 이론과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특허들이 미국에 실제로 등록이 됐습니다. 2, 3년 전에 등록이 됐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중국에서 지금 이런 특허들을 미리 막 등록을 해버리니까 기술 확보 차원에서 이제 등록을 한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지금 연구를 또 하다가 중단됐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연구를 이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런 모양의 비행체를 실제로 날리고 있고 아마 요곳의 원리를 이용해서 잘 아시는 해리어 비행기 그리고 F-35B형 그런 게 이제 수직 이착륙을 하는 비행기거든요. 그 원리가 이제 이런 원리에 또 활용이 되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UFO 모양 중에 가장 공학적으로는 이 원반형이 그나마 띄우기가 쉽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설계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분이 이제 전문 발표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논문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을 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아까 인공지능도 답을 했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이 UFO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지금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미스테리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꼭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논문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 인터넷 사이트 어디 찾아보니까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UFO를 관측하는 방법은 뭔가 해서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좋은 성능의 카메라를 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UFO가 많이 나타난다는 핫스팟으로 가서 붙이고 앉아서 이제 관측을 해라 이겁니다. 그거를 기록을 하고 이런 모양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여기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해서 검증을 받아라.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기 사이트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 여기 학회나 협회 회원들이 더 많이 생기시고 누군가가 또 협찬이나 후원을 해서 펀딩이 되고 좀 좋은 환경이 구축된다면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그런 좋은 장비와 좋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더 실증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학회나 협회를 잘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적어봤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